이번 시간에는 그 후기 인간관계론, 일명 그 조직 인간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해. 영어로는 후기 인간관계론은 우리가 수업 전에 배웠던 인간관계론이 초기 인간관계론에 대비되는 단어고, 그다음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론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초기 인간관계론이야. 우리가 학습했던 거는 early human relations라 그러면은 이거는 late human relations. 조직 인간주의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organizational humanism, 조직 인간주의라고 표현해도 무방해.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행정 이론들 보면은 인간을 조직 목표 달성의 도구로 보는 거지. 응? 인간을 조직 목표 달성의 도구로 보는 그런 이론적 시각에 도전해서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성장 욕구를 조직 활동에 투사하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후기 인간관계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그 체제 이론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체제 이론뿐만 아니라 지금 전통적 행정 이론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론, 체제 이론 다 어떻게 되지? 인간을 조직 목표 달성의 도구로 보고 있어. 인간의 가치라든지 인간의 어떤 성장 욕구라든지 인간의 발전 욕구,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는 여태까지 봤던 이론들에 따르면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돼야 된다. 이러한 논리를 깔고 있어. 거기에 본격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학파가 후기 인간관계론이야. 분석 단위는 개인인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하려고 그래요. 전통적 행정학이 깔고 있는, 바탕하고 있는 그런 도구적 합리성, 이 도구적 합리성이 이것이 전통적 행정학의 기여도 설명할 수 있고 또 한계도 제시를 해. 도구적 합리성을 전통적 행정학뿐만 아니라 지금 의사결정론, 체제이론 다 도구적 합리성에 입각해 있어. 합리성을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 우리가 여태까지 합리성은 서양 문화에서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 핵심적인. 근데 그 합리성의 의미가 인권이라든지 인간의 자유나 평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지어서 해석되는, 그리고 해석되다가 점차 조직 목표 달성의 도구라는 관점에서 협소하게 해석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어. 합리성을 도구적 합리성으로 협소하게 해석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인이 어떻게 돼? 조직 목표 달성의 도구로 되는 거야. 조직에서 개인의 합리적 행위는 개인의 행위가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때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다고 얘기를 했어. 조직 목표 달성에 개인의 행동이 기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규정을 했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실질적 합리성에서 도구적 합리성으로 서서히 협소하게 해석되는 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이론들은 도구적 합리성을 도구적 합리성으로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도구적 합리성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개인은 조직 목표 달성의 도구가 되는 거고, 조직 내에서 개인의 행위가 합리적이냐 아니냐 여부는 조직 목표 달성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거.
이것이 저런 가정의 합리성을 도구적 합리성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론들은 이론들의 기여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한계를 결정하기도 해요. 도구적 합리성으로 이해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이론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조직 목표 합리적 행위라는 것은 조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봤을 때 조직 목표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구적 합리성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전통적 행정학이나 의사결정론이나 체제이론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환경, 인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어떤 사회적 환경의 개조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줬어. 도구적 합리성으로 해석됨으로써 합리성이 인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교통 문제, 주택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세계가 보다 더 안락하고 보다 편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어. 그러나 우리 밑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한계를 유발했어. 어떤 한계냐? 조직 우선주의 사고를 유발했고, 효율성 지상주의를 초래했고, 그다음에 조직의 비인간화, 그리고 조직 행태에 대한 완벽하지 못한 이해를 유발하게 만들어.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게 되면은 전통적 행정학의 한계, 여기서 전통적 행정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론들을 전부 다 포괄하는 거야. 의사결정론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체제이론도 포함되어 있어. 우선 조직 우선주의 사고를 유발을 해. 도구적 합리성 하에서는 개인의 목표하고 조직의 목표하고 대비를 하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하지? 조직의 목표가 더 중요한 거야. 개인은 조직 목표 달성의 도구에 불과해. 그리고 저런 사고에서는 개인의 목표하고 조직의 목표가 충돌할 경우 어떻게 돼? 개인의 목표는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희생돼야 되는, 희생이 강요돼. 그리고 조직에서 개인의 가치, 개인의 권리, 그 다음에 개인의 발전이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는 효율성 지상주의를 낳아. 어떤 개인이 취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 그 대안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지? 도구적 합리성, 효율성이야.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그 대안들은 다 뭐지?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대안들이야. 그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평가 기준은 효율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효율성이 행정 능력이나 행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요 잣대로 자리매김한다는 거지. 그럼으로써 특히 공공행정이 추구하기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민주적 가치들, 사회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공익,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선택의 보장, 이런 민족 가치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효율성 지상주의가 공공행정이 추구하기로 되는 다양한 민족 가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구적 합리성 하에서는 인간은 조직 목표 달성의 도구라는 거야. 도구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부품이라는 거야. 기계 한 부품처럼 취급받는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조직의 비인간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조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그런 행태의 측면뿐만 아니라 합리적이 아닌 행태의 측면도 중요해. 합리적인
조직의 행태라는 것은 조직 목표에 도구적으로 기여하는 조직 활동의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도구적으로 기여하는. 근데 조직 목표에 도구적으로 기여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그런 행태의 측면도 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non-rational aspect of organizational behavior 이렇게 얘기를 해요. non-rational이야. 합리적이 아닌, 정확 번역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합리적이 아닌 조직 행태의 측면. 다시 말해서 조직 목표의 달성에 도구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조직 행태의 측면들이 있다는 거야. 그것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으로써 합리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합리적인 조직 행태 측면만 강조하게 되면 조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거든. 합리적인 조직 행태 측면, 합리적이지 않은 조직 행태 측면. 둘 다 중요한데 일면만 강조함으로써 어떻게 돼? 조직 행태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행태를, 그래서 밑에 나온 것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나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합리적이지 않는 조직 행태 측면은 뭐냐? 합리적인 조직 행태 측면이라는 것은 조직 목표 달성과 연관되어 있는 조직 행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인간들은 꼭 경우에 따라서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목표 없이 행동하기도 해. 응? 그리고 일관성 없게 행동하기도 해. 일관성 없게. 그건 합리적이지 못한 거지. 합리적인 조직 행태라는 것은 조직 목표를 향해서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조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과감하게 그런 행동을 자제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건데,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게 행동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조직 목표와 무관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조직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고 행동하기도 하고, 일관성 없게 행동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산보다는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시켰을 때 합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합리적이 아닌 조직 행태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정확하게 조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적 합리성에 입각한 도구적 합리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왜냐하면 전통 행정학, 의사결정론, 체제이론이 갖고 있는 기여와 한계가 다 저 도구적 합리성으로부터 유출되기 때문에 도구적 합리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렇지만 도구적 합리성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했어. 조직 우선주의 사고를 유발하고, 조직을 비인간화시키고, 그 다음에 효율성 지상주의를 가져다 주고, 조직 행태에 대해서 조직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이해하거나 예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러한 그 도구적 합리성에 관한 전통 행정학에 대한 반론이 누굴 중심으로 제기되게 되냐 하면은 조직 심리학자들이에요. 조직 심리학자들. 지금 말하는 여기 지금 교환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매슬로우, 유진 맥그레거, 크리스 아질리스, 워렌 버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심리학자들이에요. 조직 심리학자. 아마 들어봤을까 이름은? 이 사람들이 이제 후기 인간관계론의 핵심 가정은 뭐냐면은 인간에 대한 가정. 처음에 분석 단위가 개인이라 그랬어. 인간이라 그랬어. 근데 어떤 개인이냐?
후기 인간관계로는 인간을 셀프 액츄얼라이징 인디비듀얼로 규정하고 있어. 자아실현적 인간이라는 거. 우리가 분석 단위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분석 단위가 개인인 경우에 어떤 이론이었지? 의사결정론. 응? 체제 이론은? 체제 이론 뭐야? 체제 전체라 그랬어. 그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이론들 중에서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는 것은 의사결정론 하나였어. 그지? 근데 의사결정론에서는 개인을 어떻게 가정하고 있냐면은 개인은 함적 존재로, rational individual로 가정을 해. 근데 후기 인간관계로는 개인을 self-actualizing individual로 가정하고 있다는 거. 자아실현적 인간으로 개인을 가정한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개인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율성을 추구하고 자아실현을 하려는 자연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연적 욕구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natural이야. natural tendency, natural desire. 자연적 욕구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태생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태생적. 그래서 밑에 있는 것. 인간은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태생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태어나면서 이미 저런 욕구가 빌트인 돼 있다는 거. 성장하고 발전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발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욕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에브람 메스로의 욕구 5단계를 말하는 거.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단계 욕구는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야. 인간은 저 욕구가 5개 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말고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질수록 보다 높은 욕구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거. 그런 태생적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 태생적 욕망. 밑에 욕구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 보다 높은 욕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고 연마시켜 나가는 그러한 추진력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 그와 비슷한 얘기를 이제 욕구가 성년이 되면서 유아기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면서 보다 발전된 욕구, 보다 성숙한 욕구를 추구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크리스 아질리스 조직 심리학자, 저 사람한테도 제시됐는데 아질리스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이 유아기를 지나 성년이 되면서 성격이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해가고 의존적에서 독립적으로 변해가고 경험이 협소하다가 점점 넓혀지고 그다음에 시각이 단기적에서 장기적으로 변하고 인간관계도 종속적인데 평등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성숙한 인간이 왼쪽에 있는 항목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성숙한 인간이 갖춰야 될 그런 성향을 말하는 거지. 성숙한 인간을 갖고 있는 그런 성향들. 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저런 발전 욕구와 성장 욕구, 자아실현을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 빌트인 돼 있어. 신이 심어놨어.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그러면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겠지. 응? 그래서 후기 인간관계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런 개인의 발전 욕구는 너무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에 그걸 충족돼야 된다는 거야. 조직의 관리자들은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 관리자한테 중요한 것은
조직의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의 발전과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표시가 그거야. 크거나 같다라는 표시가. 알았어?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발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조직 목표 달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개인의 발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중요한 정치적 권리라는 거.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는 거야. 정치적 권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성숙하려는 그런 태생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조직 관리자한테서 의무라는 거야.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시키려는 욕구는 그 정치적 권리라 그러면은 조직 관리자는 그것을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관리자는 개인의 발전 욕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개인의 발전 욕구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은 긴장관계에 있어. 긴장관계가 아니라 조화관계라 그러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이룸으로써 개인의 발전 욕구가 충족되니까. 그러나 긴장관계에 있어. 조직 목표 달성을 너무 강조할 경우에 개인의 발전 욕구가 희생될 수가 있어. 좌절될 수가 있어. 우리가 이거 여태까지 배운 거야, 그지? 반면에 개인의 발전 욕구를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조직 목표 달성이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게 긴장관계에 있는 것을 그것을 합치하거나 융합시키는 거야. 융합시키는 것이 조직 관리자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시를 한다고. 누가? 후기 인간관계론자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욕구를 통합하거나 균형화시키는 거야. 통합. 영어로는 인티그레이션. 그다음에 균형화시킨다. 그다음에 밸런싱 하는 거지. 그지? 밸런싱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들마다 메타포가 있거든. 메타포라는 것은 복잡한 그 이론의 내용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행정 중에서 막스 베버나 테일러, 그다음에 행정관리론은 자들한테서 메타포는 뭐라 그랬어? 조직을 뭐라고 본다 그랬어? 머신이야, 머신. 기계. 체제 이론가들은 메타포가 뭐야? 생물학적 유기체. 의사결정론자들 조직을 의사결정 기구로 봐. 후기 인간관계론에서 메타포는 통합이야. 인티그레이션, 밸런싱. 뭘 통합한다고? 조직의 목표 달성과 목표 달성과 개인의 성장 욕구를 어떻게 이 긴장관계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통합시키느냐. 통합시키는 것이 조직 관리자들한테 핵심 과제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전통적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둘이 긴장관계에 있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는 조직의 이해와 개인의 이해는 서로 긴장관계에 있어.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는 거야. 양립할 수 있다는 거야. 전혀 조화를 못 이루지 않는다는 거야. 양립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양립시키는 방법을. 거기 깔려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거 내 사진인데 저 사람 사진을 못 찾아서 그래. 선생님 젊었을 때. 테일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은 조직은 물론 개인의 경제적 복리를 증대할 수 있다. 저 말은 뭐야? 조직이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은 조직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거. 조직의 목표는 잉여를 많이 남기는 거지.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조직 구성원이 추구하는 경제적 복리하고 양립할 수 있다는 거. 둘 다 양립할 수 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안 했지만은 버나드라는 사람이 체스터 버나드라고. 저분도 이제 굉장히 그 아주 많은 기여를 한 초기 그 행정 이론가들 중에 한 사람이야. 허버트 사이먼이 쓴 Administrative Behavior라는 책의 서문에서 유일하게 감사의 표현을 한 사람이 체스터 버나드. 체스터 버나드는 개인은 조직 가입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거. 그 말은 뭐니? 개인의 목표하고 조직의 목표는 합치되거나 양립될 수 있다는 거. 저 체스터 버나드의 그런 사고가 체제 이론으로 영향을 미쳐. 체제 이론은 뭐냐면 개인의 행복은 체제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거. 개인의 행복은. 개인한테 좋은 것은 체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는 거.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허버트 사이먼은 약간 좀 그 체스터 버나드나 체제 이론가하고는 약간 좀 달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의 목표하고 개인의 목표는 양립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양립될 수 있냐면은 개인의 목표와 조직 목표는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야. 틀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개인이 조직 가입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목표를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조직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변경시킬 수 있다. 변경한다는 거. 변경함으로써 조직 가입 전에는 개인의 목표가 조직 목표하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입을 통해서 어떻게 돼? 조직 목표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 결국 어떻게 돼? 조직의 목표하고 개인의 목표는 양립된다. 저런 사고가 조직의 목표하고 개인의 목표는 양립할 수 있고 조화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고 심지어 일치될 수 있다. 이런 사고가 서서히 도전을 받아. 가장 큰 도전은 어디서 오냐 하면은 비판 이론가들이요. 비판 이론가들, 해석 이론가들은 두 가지 가치는 결코 양립될 수 없다. 결코 양립될 수 없다. 그걸 이제 우리가 비판 이론, 해석 이론 가면은 다시 공부하게 돼. 후기 인간관계론에서 두 가지 가치가 있다.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거하고 개인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그 사람들은? 어? 똑같이?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발전 욕구라고 그랬어. 어디서 나타났지? 여기 표시 있지? 크거나 같거나라고 그랬어. 크거나. 그래서 후기 인간관계론자들은 개인의 발전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관심을 가졌어. 조직 내 민주주의야. 조직 안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인가. 조직 민주주의. 영어로는 Organizational Democracy. 조직 민주주의를 조직을 민주화시키는 것. 민주화시키는 것이 조직 구성원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가장 바람직한 가장 첩경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참여적 관리, 직무 확장. 이런 얘기 들어봤지? 직무 확장. 참여적 관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야.
참여하게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개인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직무 확장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넓히는 거야. 너무 단순한 일만 하다 보면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조잡한 일만 하다 보면 발전이 있어 없으니까 직무를 확장해서 다양한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를 통해서 인간이 발전할 수 있는 있도록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Y 이론.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뭐 참여적 관리 직무 확장은 메슬로우 조직 심리학자라 그랬지. 그 다음에 골렘 비우스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제안을 구체적 전략으로 조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진 맥그러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X 이론, Y 이론 있잖아. 저게 관리 이론이야. X 이론, Y 이론. Y 이론의 이론적인 관리 방식을 선택할 것을 제안을 해. 그리고 크리스 아질리스는 조직 발전과 조직 학습을 오가나이제이셔널 디벨롭먼트하고 오가나이제이셔널 러닝이야. 조직 학습은. 러닝을 조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해요. 수업 시간에 X 이론, Y 이론, 조직 학습, 조직 발전 이런 거를 이 강의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대신 여러분들이 숙제를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누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 자원자를 받을 테니까 누가 발표할까? 참여적 관리 직무 확장은 너무 이미 설명을 했어, 선생님이.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Y 이론 관리 방식이 뭔지, 유진 맥그레가 제시한 Y 이론 관리 방식이 뭔지, 그것이 어떻게 조직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조직 발전하고 조직 학습에 대해서 발표자가 3사람 있으면 좋겠어. 자네 할래? 뭐 할래? 2사람이 같이 해도 돼. 먼저 손든 사람이 누구야? 둘이. 제일 먼저. 너는 뭐지? 나연이가 뭐 할래? 해도 돼. Y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 그 다음에 조직 학습? 나머지 하고 싶었던 사람들 같이 껴서 해. 같이 해도 돼. 같이 껴서. 그 분량은 5분에서 7분 사이.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뭘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핵심 개념이 뭐냐. 그것이 어떻게 조직 민주주의와 연관되는지를 갖다가 설명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후기 인간관계론이야. 근데 그건 초기 인간관계론하고 비슷한 게 아니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 그렇지만 차이점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돼.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우선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non-rational aspect라고 그랬어. 합리적이 아닌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아. 초기 인간관계론에서도 인간이 조직 목표와는 생산성, 자기가 그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면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성과급을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작업 집단의 사기라든지 그들의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작업의 스피드를 낮춘 그런 결과가 우리가 인간관계는 연구를 통해서 발견했다 그랬어, 그지? 그때 그 인간은 뭐니? 인간은 조직 목표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거야. 조직 목표와. 그 다음에 또 뭐야?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없고. 그러니까 합리적이자 아까 우리가 모두에 설명했던 것은 합리적이 아닌 요소, 합리적이
않게 행동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목표 없이 행동하기도 하고, 행동의 일관성을 결여하기도 하고, 계산이 아니라, 경제적 어떤 계산이 아니라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행동할 때 저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 근데 저런 측면을, 인간 행동이 저런 측면이 있다. 합리적이 않은, 조직 목표 달성과 무관한 그런 행동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해요. 그렇지만은 더 큰 차이가 있어. 인간관계로는 근본적으로 도구적 합리성을 입각해 있어. 다시 말해서 인간을 조직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간주해요. 조직 관리자가 작업자의 사회적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유가 뭐지?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 목표 달성, 다시 말해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 거기서 작업자는 뭐지? 조직 목표 달성에 여전히 도구야. 그치? 근데 후기 인간관계로는 인간의 성장 욕구를 시키는 것이, 충족시키는 것이, 그것이 조직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거나 조직 효과성을 높여주거나 조직의 성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한 태생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키는 것은 인간의 정치적 권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장 욕구를 갖고 태어났어. 그런데 그게 권리야. 관리자는 어떻게 돼? 그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관리자의 의무가 돼버리는 거죠. 초기 인간관계론에서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이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인간관계로는 조직의 효과성은 무관하다 이거. 그 자체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다가 조직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 그러나 조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발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리적 그런 자연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적 권리와 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자유를 추구하고 청득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적 권리인 것처럼 성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치적 권리라는 거야. 그것이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하든 말든 조직 관리자는 그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정치적 의무가 있다는 거죠. 후기 인간관계로는 어떤 기여를 했느냐? 우선 조직을 인간화시키는 데 기여를 해.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의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론들은 다 조직의 비인간화에 기여했다. 도구적 합리성에 입각해 있는 이론들은 조직의 비인간화에 기여를 해. 근데 후기 인간관계로는 단순히 개인이 조직 목표 달성에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조직 관리자들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 만약 그렇게 노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 이론을 읽은 조직 관리자는 후기 인간관계론의 권고에 따라서 행동할 경우에 개인의 욕구와 성장 욕구, 발전 욕구를 충족시키게 하겠지. 그럼으로써 조직 전체를 인간화시키는 거지. 인간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조직 의사결정에 우리가 앞에서 참여적 관리 얘기했어. 조직의 의사결정에 개인의 참여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를 해요. 우리가 두 가지 기여를 얘기한다 그러면 첫 번째, 조직의 인간화,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의 조직을 만들고, 두 번째, 조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느냐? 조직 민주주의를 조직 민주주의의 향상에는 기여를 했지만은 정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 정치 민주주의하고 조직 민주주의는 이것도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어. 조직 민주주의가 강화되면은 정치 민주주의가 약화돼. 반면에 정치 민주주의가 강화되면은 조직 민주주의가 약화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키는 게 쉽지 않아.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야.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갈등 관계 있고 긴장 관계 있다는 거야. 후기 인간관계로는 개인의 발전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조직 민주주의의 확장에는 기여를 했어. 그러나 조직 민주주의의 확장은 정치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것은 뭐냐면, 정치 민주주의는 어떤 상황에서 정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냐면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책을 통해서 구현될 때 정치 민주주의가 구현이 돼. 실현이 돼. 그런데 조직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조직 구성원의 성장 욕구가 강화되고 발전 욕구가 강화되고 그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강조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어려워지겠지. 그렇지? 응? 그래서 후기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개인의 발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 민주주의 확장은 정치기구, 다시 말해서 국회가 공적으로 결정한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게 돼. 인간한테 조직 구성은 너무 많은 자율성을 주고 그들의 참여 기회도 많이 주고 그들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다 보면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다시 말해 정치기구가 결정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정치 민주주의의 구현을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조직 민주주의하고 정치 민주주의는 갈등 관계에 있어. 그래서 왈도라는 사람, 드와이트 왈도라는 사람은 조직 민주주의는 정치 민주주의를 배제한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가 희생돼야 된단 말이야. 그걸 좀 풀어나간 사람이 프리드리히 모저라는 사람인데, 조직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행정가의 자율성과 발전 욕구를 강조할 경우 행정조직은 국민이 원하는 목적을 구현을 어렵게 만든다. 이해되지? 응? 국민의 원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어떻게 되지? 굉장히 탑다운적인 방식이 좋겠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겠지. 응? 그 안에서 어떻게 돼? 개인은 부품처럼 취급되고 수단처럼 취급돼야 되지. 개인의 발전 욕구, 성장 욕구, 자율성, 자아실현 욕구들 다 무시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둘은 갈등 관계에 있는 이유가, 조직 민주주의는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직이 무엇을 위한 도구지? 개인의 자율성과 발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간주해. 반면에 정치 민주주의는 조직이 국민의 원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도구로 간주한다. 둘은 긴장관계에 있어. 이걸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워.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후기 인간관계로는 어디에 방점이 주어지냐? 조직 민주주의하고 정치 민주주의.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조직 민주주의가 정치 민주주의하고
최소한 같거나 아까 말했던 그 부등호 표시가 똑같아. 우리가 부등호 뭐라 그랬지? 개인의 발전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조직의 목표 달성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마찬가지야. 그 논리 그대로 연장시키면은 조직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 못지않게 중요하고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조직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론이 있어. 정치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조직 민주주의. 그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 전통적 행정 이론들이야. 전통적 행정. 전통적 행정 이론은 우리가 배웠던 행정관리론, 인간관계론, 할 것 없이 다 기본적으로 우드로 윌슨의 정치행정 이원론이 깎여 있어. 우드로 윌슨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어. 정치행정 이원론이 뭐지? 정치와 행정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된다는 거야. 정치는 정치기구의 영역이고 행정은 집행기구의 영역이라는 거야. 정치기구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되고 행정기구는 정치기구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거야. 서로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정치와 행정을 그렇게 엄격하게 분리시킨 이유는 정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그랬어요. 정치 민주주의가 언제 효과적으로 실현된다 그랬지? 국민이 원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집행할 때, 구현해 나갈 때 정치 민주주의는 완성이 돼. 그 정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방법은 뭐죠?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정치기구가 국민의 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입안하게 만들고 행정기구는 입안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지? 국민의 지배가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디모크라시가 완성이, 정치적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정치 민주주의는 조직 민주주의를 희생시켜가면서도 정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정치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고 주장한 이론은 전통적 행정 이론. 우드로 윌슨이 정치행정 이원론에 입각한.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 행정 이론가들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목적은 주어졌다 가정하는 거야. 목적은 뭐지? 누가 설정하지? 정치기구가 설정하는 거지. 그지? 목적은. 그러면 그 다음 몫은 뭐야? 행정의 몫은 뭐야? 그걸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거지.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기구가 필요한 거지. 그 기구를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나 그 사고를 뒤집어 정치 민주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도구적 합리성이라는 것이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 그지? 도구적 합리성이 뭐야? 주어진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거. 효율적으로. 합리적 행위라는 것은 주어진 목적, 정치기구가 설정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이행해 나갈 때 합리적인 행위라고 평가받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언급한 것처럼 개인을 희생시키는 거야. 개인의 가치와 성장 욕구,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사람만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좀 희생당하면 어떠냐, 그지? 상관없지. 어? 우리가 인구를 구성하는 사람 중에서 한두 명만 자율성을 추구하고 성장 욕구를 추구해. 그러면 좀 희생당해도 상관없겠지. 그러나 조직 심리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그건 태생적 욕구. 모든 인간이 건강한 인간이라면은 모든 인간 아니야. 건강한 인간이라면은 그런 태생적 발전
그 발전적 욕구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서 희생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치적 민주주의가 제약돼야 된다. 조직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만큼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두 가지 노력을 이게 갈등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의 목표 달성과 개인의 욕구 충족은 긴장 관계에 있어. 긴장 관계에 있는 그 둘을 한꺼번에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지?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개인 두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 조직 민주주의하고 정치 민주주의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자. 그 노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신행정학에서 나와. 그래서 이 신행정학 파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논의를 하고, 우리가 지금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 그리고 여기서 이 수업 시간에는 농담을 하기가 어려워. 옆길로 세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야.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어. 다음 시간에는 실행정학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한테 내준 과제 3가지 개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후기 인간관계나 신행정학의 한계, 비판에 대해서 디스커션 할 거. 오늘 한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 있는 사람.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언급한 것이 그거야. 전통적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도구적 합리성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조직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여겨.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인간을 사물화 시키는 거지. 사물화. 물건화 시킨다는 거. 사물화 시킨다는 거. 물건으로 취급한다는 거. 영어로 말하면 objectify야. objectify. 물건으로 간주한다는 거. 부품으로 간주한다는 거. 그리고 조직의 비인간화에 기여를. 그렇지만은 전통적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입각하고 있는 정치행정 이원론을 통해서 정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